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김정태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던 우리 김정태 대표님의 발표를 들을 텐데요. 제목은 이제 ESG 실천과 글로벌 임팩트입니다. 이 발표를 제가 요청드렸던 배경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ESG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아니면 대기업이 ESG를 하면 정말 글로벌로 어떤 진짜 영향이 있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태 대표님께서 ESG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경험했던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그리드 위즈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조금 더 줌아웃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짚어드리고, 상장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ESG의 실천과 글로벌 임팩트인데요. 이 ESG의 실천을 제가 다이어트의 실천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좀 그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회사가 특정 개개인마다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이어트를 실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이어트는 작심삼일일 확률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다이어트라든지 운동 이런 부분들이 나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처럼 ESG라는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할 건데 3년 후에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혁신의 원천으로 사회나 환경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는 투자랑 컨설팅, 엑셀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ESG라는 관점으로 기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615억의 운영자산이 있고요. 현재까지 투자가 130개 정도,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단순 합산이 한 1조 6천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ESG 관점에서 투자했던 기업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점심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다회용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 VC 관점에서는 정말 매력이 없는 스타트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제로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플라스틱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다회용기의 문화가 반드시 중간 정거장으로서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ESG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재무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작은 기업의 밸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현재는 단순하게 저희가 한 30배 이상의 멀티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는 ESG라는 부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존의 재무적 투자자가 놓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ESG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서 저희 모든 전기를 K-RE100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전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저희 전기를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희는 구매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화력발전을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가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인데요. 2천만 원이 비용으로 보면 비용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투자자라든지 공유 오피스에서는 업계 최초로 K-RE100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재무적으로 얼마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가 저는 대표님들이 결국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내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얻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상발전소라든지 이런 쪽 영역의 스타트업의 투자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 다니는 우리 구성원들이 잘 알겠지만 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몰입이 높아진다면 사실 그거는 연간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제 머릿속에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에 비용이 2천만 원이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내고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 무형자산과 다양한 것들을 총합하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때
ESG의 실천은 굉장히 흥미롭고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기대하고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혁신적인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작년에 상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업자 대표께서 ESG가 좋은지는 알겠지만 실제 회사의 매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다가 얼마 전에 영국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에 사인하려고 두툼한 계약서의 뒤를 봤더니 놀랍게도 당신네 재생에너지 실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ESG에 대한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옵션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펜딕스처럼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ESG에서 미묘한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거기에다가 떳떳하게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석 에너지 100% 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가 왔을 때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립스 EU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면 이런 사례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필립스는 5가지의 그린, 프로큐먼트, 녹색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런 부분들을 준수한 서플라이어 분들과 우리가 협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쪽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몇 가지 recommended criteria를 보게 되면 완전한 구매보다는 우리에게 리스나 대여를 통해서 나중에 웨이스트, 어떠한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서플라이어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부품이 망가져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부품을 고장난 것만 딱 고칠 수 있는 이런 수리 부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오래 제공되면 좋겠다. 그 다음 리퍼 제품을 충분하게 퀄리티가 보장된다면 공급이 가능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필립스가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면 갈수록 다 no 체크하면서 우리가 필립스 EU와 계약을 하기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다 저렇게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왜 많은 기업들이 서플라이어 컨트랙터에게 계속적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지 사실 몇 가지 사례를 더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됐죠.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GM도 있고요. CGI 그다음에 메트로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가 서플라이를 하게 된 분들에게 하다못해 CSR의 보고서가 있습니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서약에 동참하도록 쓰게 합니다. 이거는 바인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서약을 통해서 위반하게 됐을 때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기업들이 착해서 혹은 이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관대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시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업들 뒤에 있는 누군가가 이 기업들에게 저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기업들조차도 ESG 평가사, 투자사, 연기금 PE나 주식거래소 같은 곳에서 ESG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 크게는 상장 폐지라든지 다양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는 거죠. 아시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이 자산 운용사는 한국의 현대카드, 신한금융가 같은 곳에 투자한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연락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투자한 곳에 ESG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토론을 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릴 비임팩 어세스먼트라는 접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투자한 투자사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요청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B2B라든지 이런 컨트랙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 SME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ESG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한 50% 정도는 신규 시장 기회가 확보된다. 그 다음에 32%는 인재 리텐션과 채용 개선, 그리고 자본 조달, 금융의 접근성의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드위즈에서도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의 만족도, 구성원들의 참여란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재에 대한 리텐션,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텐데 어떤 인재들이 우리한테 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한다고 한다면 필립스 EU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준비된 컨트랙터로 여러분들이 컨트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국의 2022년에 중소 중견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영국이랄지라도 사실은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한 39%만이 현재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9%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52% 정도는 없지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정도를 느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ESG의 실천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또 설명드리고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ESG를 코스트 센터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경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여러 CEO분들이 오셨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연간 2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하나는 화석연료를 씁니다. 전통적으로요. 남들 다 그렇게 거의 다 쓰고 있죠. 한쪽은 뭐 재생에너지를 쓰는데 2천만 원 더 내래요. 2천만 원 앞에서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할지가 저희는 1차적으로 코스트 센터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러한 배경에는 정보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따 뒤에서 다양한 분들이 말씀해 주실 정부에서 지원한 제도, 또 지자체에서 준비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스트를 경감할 수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자가 제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경영자는 그 2천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까? 사실 그 2천만 원이 가져오게 되는 무형적 자산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서 치환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학을 공부하시거나 비즈니스에서는 매출을 얘기했지 실제 그 매출을 만들게 되는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S&P 500대 기업의 평균 존속 기간이 1950년대에는 6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에는 평균 20년 이하로 급감하게 됩니다. 정말 잘 나가는 기업도 정말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저렇게 기업을 구성하는 유형 자산과 또 재무적인 성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고 저것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S&P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기업 가치의 90%는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이 기업 가치를 해석한다는 거죠. 즉 1,000억짜리 기업 가치가 인정된다면 대략 한 900억 정도는 유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형 자산의 영역이 기업 가치에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 무형 자산은 이 기업은 앞으로 3년과 5년과 10년 후에 맞닥뜨리게 될 사회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 리더십은 정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과 통제와 투명함이라든지 이사회 체크 앤 밸런스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대표님들, 임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았던 나머지 90%의 무형자산을 어떻게 자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ESG의 실천이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매출과 비용, 부채 혹은 금융비용이라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무형자산과 ESG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로도는 모든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업의 특성상 우리는 휴먼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휴먼 캐피탈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고 이런 투자가 우리의 매출에게는 어떤 기여를 하며 비용은 어떻게 감소를 시키고 또 우리가 금융을 자본 조달 비용을 할 때 얼마나 더 저리로 빌릴 수 있는지를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회로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비즈니스의 문법이 변하고 이해관계자 요청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정부나 산업계 같은 룰과 레귤레이션, 또 금융업과 투자자 같은 캐피털 마켓, 또 한쪽에는 지역사회나 구성원들과 공급망과 고객과 같은 비즈니스 마켓에서 요청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그 상장 기업 사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첨부된 어펜딕스를 보는 순간 그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이 비즈니스를 둘러싼 요소들, 기후위기부터 해양오염, 여성불평등, 자원고갈과 인종차별까지 비즈니스의 근본을 뒤흔드는 다양한 흐름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런 압박들이 당분간 근시일 내에 1세대, 2세대가 지나도 완화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양 오염이라든지 물의 부족, 생물 다양성 위기, 기후위기, 인종차별, 지역 분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년과 5년 후에 더 완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게 바로 비즈니스의 문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뒤에서 마지막 아마 발표자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부터 장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별로 요청되는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대응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산업의 표준이 향상되고 있고 상향되고 있는데 그 표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회로에 반드시 접붙임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쓰는 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돈이 들까라는 회로도가 끊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경기장 안과 경기장 밖에까지 선수의 영역이 확장된 부분들이 다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동안 경기를 열심히 했던 거와 상관없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 밖에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국가대표가 박탈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도 자신들의 비즈니스 마켓에서의 영역도 중요하고 그 밖에서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나가게 될 것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를 만들어가게 될 거죠. 그래서 저 원을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지키는 소극적인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저 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 여정을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비고객과 비시장을 탐색하면서 궁극적으로 매출, 비용, 부채, 금융 비용이란 네 가지 회로도와 연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구성원들이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어떠한 존재인지 저희 회사는 컨설팅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휴먼 캐피탈인데요. 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리텐션을 같이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저희가 쏟는 만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매출과 비용이 늘어지고 또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CEO인 저는 대략적인 회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비즈니스의 가치로 그리고 나중에는 미래 기업 가치로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ESG 경영은 기업 가치가 확대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결국 기업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ESG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맥주박이 필연적으로 나오죠. 이 맥주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투자자나 ESG 평가자 입장에서는 오비 맥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오비 맥주는 그동안 돈을 쓰면서 이 폐기물을 관리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맥주박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푸드테크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런 부분을 해서 매출은 일부 올리고 비용은 낮추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평가를 높여서 더 최종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ESG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BM을 가지고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과 ESG 관련된 파트너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시험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ESG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에서부터 흥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 ESG의 평가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졸음이 올 거고요. 하품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어떤 문제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세미나 끝나고 다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UN 글로벌 컴팩에서요. SDG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ESG의 목표가 SDG가 있습니다. 이 SDG와 여러분의 경영의 방향과 오퍼레이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저 온라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우리 업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대표님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ESG를 담당자에게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 의장이시든 대표님이든 임원이 먼저 출제된 문제가 어떻고 얼마나 쉽지 않은지 혹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차 공급자 스크리닝에 대한 관리 방법에 저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저 하나하나의 언어마다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걸 물어볼까? 그리고 저런 질문 가운데 왜 저런 옵션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가 다 있다는 거고요. 그 출제자는 저 옵션 속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표준적인 접근들을 여기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계에서 1차 공급자 스크리닝하는 방법들이 대략 저기에서 저기까지가 스펙트럼인데 저기에서 당신네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거를 체크하는 게 현재는 중요하지 않겠고요. 실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서는 실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비슷한 산업계와 어떤 비교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비임팩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한 7,000개 이상의 뭐 대기업이든 상장기업, 중소기업이 쓰는 방법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레이팅 점수가 나갑니다. 이 점수가 이 산업계에서 대략적으로 30점이 만점이면 이 질문은 3점이다, 2점이다라는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업계에서 굉장히 가중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ESG에 대한 부분을 리포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데요. 사실 리포팅이라는 부분들은 아직 중소 중견 기업이 ESG의 실천을 제대로 이제 막 시작한다 보시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한 다음에 리포팅이 나오는 거지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오래 가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별거 아니고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을 하는 것도 사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회사는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한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저온살균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베넨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소규모 가족 농가들로부터 소싱을 하는데 그 비중이 85%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베넨젤의 지속 가능성에 좋은 그런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공급업체가 역량 강화를 하도록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나뚜라라는 상장 회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뷰티 업계 회사입니다. 자, 이 기업의 특징은 자신들의 서플라이어들에게 제3자 검증을 받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제3자 검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서플라이어, 컨트랙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제3자 검증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뒤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 또 정부에서 준비한 것들, 지자체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코스트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미래에 대한 가치, 기업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